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작품 골랐습니다. 열심히 쓰는 작가입니다. 이기호의 장편소설 차남들의 세계사, 오늘의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은 특히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지하철 탈 때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서점을 들립니다. 중고 서점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서점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인터넷으로 책을 살 때는 꼭 사야 할 책들만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고 서점이나 그 대형 서점에 가면은 또 동네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연히 어떤 책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우연히 만난 책들이 그 한 주일을 행복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이기호의 소설들과 함께 참 행복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책입니다. 물론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기호 작가의 작품을 읽은 건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차남들의 세계사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만만치가 않죠. 이 뭉크의 외침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차남들의 세계사. 차남들의 세계사 무슨 말일까요? 이 책에 몇 군데 힌트가 있습니다. 몇 군데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남하면은 요즘은 이런 장남이니 차남이니 이런 의식이랄까요? 어떤 위계가 많이 사라졌죠.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이 장남, 차남 위계 또는 그 의식이 강구하게 남아 있죠. 그런 편이죠. 저희 집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남들은 이 부모들로부터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이걸 차별 대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남을 떠받들고 차남들은 조금 옆에 내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집안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 대신에 차남들은 조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장남들은 무함 책임이라면은 차남들은 상대적으로 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이 소설의 제목 차남들의 세계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장남들이 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차남들이 저지른 짓들에 주목해서 봐야겠다. 그리고 이 책임을 져야 할 자는 이 차남들이 아니고 어쩌면 장남인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주 그 폭력적인 이 형사나 이 안기부 요원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 안기부 요원이나 이 폭력적인 형사에게 책임을 묻기 쉽죠. 어쩌면 그들은 차남이고 진짜 책임은 장남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차남들의 세계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힌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세계, 눈앞에 있는 것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말해버리는 세계, 그것을 조정하는 세계, 전문용어로 눈먼 상태 되시겠다. 그것이 어쩌면 차남들의 세계라고 말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세계를 작가는 차남들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장남들이나 아버지만 아는 세계가 있겠죠. 이 소설에서는 그 미국을 형님으로 받드는 우리 전두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미국을 형님으로 받던 사람들 많이 있죠. 형님의 말이라면 벌벌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남들의 세계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형님으로 받드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사. 또 조금 더 계속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것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말해버리는 세계, 그것을 조정하는 세계. 이 80년대 한국의 정치 풍토, 이 폭력적인 풍토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눈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채 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차남들의 세계라고 말해볼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작가는 힌트를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서 차남들의 세계사라는 제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가 이기호는 1972년 강원도 원주 출생입니다. 이 소설은 전적으로 원주가 배경인 작품입니다. 물론 저기 중앙아시아가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나봉만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원주가 주요 무대입니다. 이 소설로 원주 당구동과 관설동 등등이 아주 중요한 소설의 무대로 떠오릅니다. 원주 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원주 쪽에 고향이신 분들은 이 소설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80년대 원주와 지금의 원주가 얼마 달라졌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뛰어난 작가가 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그 곳은, 어떤 그 도시는 소설의 장소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죠. 원주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기호의 소설 차남들의 세계사를 가방에 넣고 갈 것을 권합니다. 1999년에 등장했고요.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 제목이 만만치가 않죠. 이 유머와 해악이 대단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 터키의 작가 아지즈 네신의 일단 웃고 나서 혁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이기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이 풍자 해악하면은 채만식이 독보적이죠. 물론 지금도 한차훈도 있고요. 뭐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기호의 입담 대단합니다. 그리고 김 박사는 누구인가?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홍. 이게 2018년 작품인가요? 그래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소설 모음집들입니다.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 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소설책 잡으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유머와 해악, 풍자로 가득한 이런 작품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한국 소설들이 너무 진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의 느낌은 아닐 줄 압니다. 대단히 진지합니다. 대단히 계몽적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차남들의 세계사가 2000년대, 2010년대 문학사를 새롭게 여는 작품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차남들의 세계사는 얼떨결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기억하시죠? 1982년 3월 18일. 제가 대학에 가던 해여서 잘 기억합니다. 3월 18일에 있었던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잘 기억하시죠? 부미방 사건이라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자 신세가 된 나봉만의 기구한 삶을 풍자와 해악의 언어로 그린 장편소설입니다. 역사는 한 개인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피했을 뿐이죠. 모면했을 뿐이죠. 줄거리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과 그 이후에 안기부에서 만든 수많은 그 조작 사건들이 있죠. 그 조작 사건에 연루된,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나봉만이라는 고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역사와 개인의 운명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죠. 신문 기사들 여기저기 스크랩 해놓은 건데 보이십니까? 미 문화원의 방화, 범인 은닉, 성역 없다. 이 부산 천주교 부산 교구에서 이 범인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최기식 신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루됐었죠. 최기식 신부 등 5명 구속, 원주 교구서 배우 또 한 명 검거, 이런 식입니다. 신났죠. 이 사건과 긴밀하게 관련된 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가. 그 얘기들을 우스꽝스럽게 썼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언어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요.
웃고 나면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있어야겠죠. 뭐 이 소설에서 상세하게 언급해 놔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1982년 3월 18일 최인순, 김은숙, 문부식, 익숙한 이름이죠. 김현장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반미운동의 성격을 띤 방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정말 그야말로 이 부풀려서 그리고 확대 재생산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죠. 이 확대 재생산 과정이 전두환 정권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첩 조작이 정권의 생명선이었어요. 이 소설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안기부에서 이 제작한 작품들 한번 보시죠. 송시일과 간첩단 사건, 아람의 사건, 오송의 사건 아십니까? 오송의 사건. 군산의 어떤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던 선생들이 학교 뒷산에서 소나무 5그루 아래에서 간첩 모의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오성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성, 5개의 별. 이 지역에 익산에 그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이름만 언급하면 잘 아는 그 교사들이 남성고등학교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남성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성해에서 오송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대량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납북 어부 간첩 사건 뭐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건을 꾸며냅니다. 이 소설에서. 이 형제 사건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여기서는 이 제목을 단 이유는 왜 연극이니까. 이 나봉만이가 생활했던 고아원 이름이 형제의 집입니다. 형제의 집. 그래서 형제의 사건이라고 꾸밉니다. 그래서 나봉만에게 이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형제의 집에서 살던 고아들 다 불러다가 그 무지막지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나봉만에게 이 진술서를 강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형제 사건 조작에 말려들죠. 그러면서 월북한 아버지를 둔 형제 고아원 출신의 그 나봉만의 운명이 그야말로 기구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해 다니고 있다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이 나봉만의 운명. 고아라는 것도 정말 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기부의 한 요원은 여기에 등장하는 그 다른 안기부 요원을 원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꼭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을 꾸미려면은 이 고아나 노숙자나 이런 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기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볼까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거라. 한국 전쟁 때문에 생긴 고아들이 이제 대부분 성인이 되었을 나이이다. 80년대니까요. 고아들의 부모는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 저쪽으로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곳에서 꽤 높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쪽에 남겨둔 자식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 중앙정보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거라. 고아로 자란 친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 같으냐. 그리고 또 생각해 보거라. 걔네들을 잡아온다고 해서 누가 신경이나 쓸 것 같으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거라.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또 어떻게 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명심하거라. 변호인도 선임하기 힘들고 완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른 부가 재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고아들이다. 이게 정남훈이라는 이 안기부 그 하급 요원에게 선배랍시고 하는 자가 비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아들을 적극 활용하라.
뒤집어 씌우면 된다는 거죠. 이 간첩 사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시절들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작가 이기호는 나복만을 통해서 그려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무거운 언어, 엄숙한 언어가 아니고 아주 경쾌하고 유쾌한 언어로 씁니다. 그 웃음 뒤에 깊은 슬픔, 깊은 고통들은 독자들의 몫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는 역사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갈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전두환을 일컬어서 이 누아르의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누아르 아시죠? 홍콩 누아르. 폭력배들의 삶을 그린 영화들을 되게 누아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폭력과 고문 등등을 주로 다루는 장르를 누아르라고 얘기하죠. 이 고문과 폭력의 누아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영동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김근태 선생을 모델로 한 소설이 있죠. 또 1987이라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이 소설 보면은 친일파 특고 형사들이 이 이명준을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노덕술의 후예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요. 목사가 돼서 다 참여하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진짜 참여했을까요? 그자들이 뒤에서 또 다른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폭력 없는 세상을 못 견디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세상을 못 견디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참 유구하죠. 유서 깊은 족보를 자랑합니다. 고문과 폭력의 누아르.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얘기한다는 것, 이건 이 작가의 재능이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누아르 주인공 시절은 전두환 시절입니다. 예지력 넘치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판단력을 지닌 각종 요원들과 형사들이 전국 각지에 넘쳐나던 그 시기이기도 한데, 바야흐로 형사들의 시대, 누아르의 시대가 만개한 것이었다.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손에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성직자든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능숙하고 능란한 취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취조의 힘은 대개 물과 전기와 그들의 성기와 주먹과 발끝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중 한두 가지만 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겐 그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니 그것들이야말로 우리의 누아르 주인공 시대를 가능케 했고 또 번영케 했던 5원소, 물과 전기와 성기와 주먹과 발끝. 5원소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7원소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수건과 밧줄을 추가했다. 네, 이 제5원소는 아니죠. 5가지 원소라는 뜻이죠. 5원소와 7가지 원소, 7원소가 이 누아르의 시대, 전두환 시대를 지탱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변사와 같은 이 작가의 입담, 목소리들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함께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평화로운 이 세상을 어떻게 쟁취했는지, 얻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쾌하고 웃음 가득한 소설을 소개하면서 제가 너무나 엄숙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겨본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진은 남영동 대검 분실이 있던 곳입니다. 그 5층 창문들 보이시죠?
네, 물론 원주가 배경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곳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복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문했던 최 형사라는 자, 지금은 숯불갈비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죠. 그리고 아들이 지금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훌륭하죠. 천주교 신도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대학로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이제 그 대학로를 걸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이 사람에게 자기 아내 초상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보고 마저 말씀드리죠. 그들 부부는 초상화를 든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조금씩 붉어져 갔다. 허허, 이건 초상화가 아니고 꼭 몽타주 같네요. 최 형사가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초상화 그리는 남자는 목탄과 지우개를 화구통에 넣다 말고 슬며시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런가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최 형사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초상화 그리는 남자는 두 손으로 지폐를 받아들었다. 선생님도 그리실 건가요? 아닙니다. 전 나중에 그리죠. 최 형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초상화 그리는 남자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이 초상화 그린 남자가 누구일까요? 네, 이 인물을 발견하는 게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뭐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알려드리면 나복만입니다. 나복만이 고아원에서 나와서 한글도 잘 못합니다. 통닭튀기고요, 신문배달하고 그리고는 어찌어찌해서 정말 어찌어찌했습니다. 안전택시라는 택시회사의 운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말려들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온갖 그 택시에 타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 그 몽따주를 그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탔고 이런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다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결국은 진술서를 그리듯이 쓰죠. 뭐 시키는 대로 쓰고 나와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안기부 요원을 운신을 못하게 만들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고 사라집니다. 나복만이 사라지죠. 그 교통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나복만은 어떻게 됐을까? 그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걸 묻는 게 이 소설입니다. 그 대답의 핵심을 쥐고 있는 말이 바로 몽따주입니다. 몽따주. 이 나복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그 고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나복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기호의 장편소설 찬암들의 세계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다시 올까요? 다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풀려났다고 얘기하죠.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 배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아르를 좋아하는 전두환을 추종하는 자들, 그 정치 집단이 아직도 우리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면면이 이어받고 있는 세력들 아직도 힘이 셉니다. 우리의 방심을 노리겠죠. 이기호의 장편소설 찬암들의 세계사를 읽으면서 다시 80년대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